나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을 즐겼다. 거실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의 평화롭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은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회색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채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가 먼저 탔다.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 탔지만 그가 어떤 층의 버튼을 누르는지 보려고 했을 때 그가 갑자기 버튼을 통해 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조심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오싹했다. 나는 그저 애써 웃으며 10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층수 표시등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그 남자는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내내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10층에 도착해서 나는 서둘러 내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피곤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조심해. 이번에도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자다가 잠꼬대를 했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욱 빈번해졌다. 매일 밤 벽에서 사람이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 컵이 떨어져 깨지거나 전등이 혼자 꺼졌다 켜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들어왔나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나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카메라를 현관과 거실에 심어두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그저 안심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불안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핸드폰으로 지난 밤의 녹화 영상을 재생해보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화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다시 돌려보니 거실 한가운데 어두운 형체가 있었다. 놀랍게도 화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형체는 사람의 모습 같지만 마치 화면이 왜곡된 듯 보였다. 그 형체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점점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내 핸드폰 화면이 꺼지고 말았다. 오싹함에 몸이 굳은 채 나는 급하게 거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맴돌 뿐.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속삭임이 들려올 때면 그 남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곤 한다. 조심해요. 아무것도 없던 일상 속에 파고든 그저 스쳐 지나갔던 누군가의 경고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수지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시간이 늦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노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집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층 사이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다. 오래된 아파트라 이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이 시간에 멈춘 것은 꽤 기분 나쁜 일이었다. 수지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먹통이었다. 이미 지친 상태였지만 그녀는 침착히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였다. 주위가 조용한 가운데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그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기분이 싸했지만 이내 긴장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 위쪽에서 기묘한 소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한참 지나고 수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그녀가 플래시를 비추자 천장에 있는 점검 구멍 틈 사이로 무엇인가 반짝인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그녀를 보고 있는 눈동자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수지는 두려움에 휩싸여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장 자신의 층에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묘한 불안감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문이 아파트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위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씩 쉰내가 난다고 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경험이 생각나 오싹함을 느꼈다. 며칠 후 수지는 늦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관리실에서 한 마리 검은 고양이가 아파트 입구 쪽으로 슬쩍 다가서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는 가만히 엘리베이터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갑자기 고양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도망쳤다. 찝찝함을 느끼며 그녀는 급히 아파트로 올라갔다. 수지는 매일 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그 불길한 시선을 느꼈고 조금씩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다. 수지는 끝내 견딜 수 없게 됐고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로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마침내 이삿날 마지막 짐을 싣고
수진이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어느새 익숙해진 틈새에 그것이 다시 보였다. 이번에는 눈도 입도 없는 검은 실루엣이었고 그것은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사람에게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아파트를 떠나는 내내 그 목소리가 맴돌았고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다신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뿐이었다. 이후 아파트는 몇 번의 화재와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되었고 결국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수진은 새로운 곳에서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가끔씩 엘리베이터에 탈 때면 어김없이 등 뒤에서 무언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내 뒤엔 아무도 없어.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경험했던 일이다. 그때 나는 학교 기숙사 대신 학교 근처의 작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숙집은 오래된 2층 건물로 건물주는 나이가 지그시든 할머니셨다. 건물 자체는 낡았지만 건물주 할머니는 친절했고 가격도 적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피곤한 대학 생활 중 가장 즐기는 시간은 밤늦게 귀가해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눕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하숙집에서는 항상 한밤중이 되면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다. 오래된 집이라 소리 하나쯤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리들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자정이 넘으면 일관되게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나무로 된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나무가 수축하면 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젠 내 방 바로 밖에서 나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에 비친 허연 복도만이 있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복도에서 있던 어떤 형체를 보았다. 꿈속에 그것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흰 천 조각을 쥐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방엔 전에 어떤 여학생이 살았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그 방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어. 그 일이 있으므로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애들이 있었지. 할머니의 얘기는 오래된 그 하숙집의 음침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그녀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학교 도서관과 근처 경찰서를 찾는 동안 나는 그 여학생이 당시 그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아낸 후로 나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그녀를 위해 작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다. 부디 편히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나의 작은 위로를 듣고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기로 한 것처럼 여전히 그 하숙집에서의 나날들은 가끔씩 기억난다. 한 번씩 길을 거닐다 그 집을 지나가면 저 멀리서 이제는 빈 방이 된 그 방의 창문이 보인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그 소녀가 나의 인사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 이야기는 내 학창시절에 가장 오싹했던 추억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작은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오래된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주위에 누군가에게 잊혀졌던 존재의 흔적일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했지만 그만큼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학교의 가장 오래된 건물인 세미나리 홀에 얽힌 일이었다. 옛날 이곳은 학교의 자랑이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각이 되면 아무도 없는 세미나리 홀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종종 학생들이 홀 앞을 지날 때 창문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 그 건물은 늘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고 학생들은 가능한 한 그곳을 멀리하려고 했다. 한밤 호기심 많던 소수의 학생들이 세미나리 홀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준비하여 자정이 되기 직전 몰래 세미나리 홀로 향했다. 건물에 들어서자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에서 나는 소리에 그들은 순간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정막이 어쩐지 더 불안하게 했다.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있고 그 옆에는 먼지 쌓인 낡은 의자가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피아노 건반이 혼자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들은 녹음기를 켜고 피아노 근처에 다가가 누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려는 찰나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건반을 애드립으로 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더 이상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창문에 비친 교실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깊은 장막 속에서 슬프게 미소 짓고 있었다. 겁에 질린 채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다음 날 선생님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믿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 나이 많은 교직원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가끔 그 여학생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오래전 그 여학생은 이 학교의 음악 천재였지만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녀의 마지막 연주가 바로 이 세미나리 홀에서 이루어졌지. 그 어렴풋한 멜로디가 지금도 그녀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구나. 이후로도 세미나리 홀의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서운 경험과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누구도 그 건물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결국 세미나리 홀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낡아졌고 언젠가는 폐수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그 정적과 그 슬픈 영혼의 미소는 학생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